하락세를 보이는 문 대통령 지지율과 추석 민심입니다.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넉 달 동안 꾸준히 50%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잘해서 지지를 해준다기보다 잘할 때까지 지지해주겠다. 그런 인내가 결부된 지지율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문재인 정부와 손을 놓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네, 취임 이후 80%대를 유지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한국갤럽 조사를 살펴보니 60%대 중반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락하게 된 요인, 이 네 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 줄 평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서 변호사님 먼저 의견 주실까요? 저는 이게 그 지지율 하락이요. 예. 바로 이게 그 안보 불안, 그다음에 그 적폐청산 혼란, 즉 정치 보복, 그다음에 이거 5대 인사원칙 후퇴, 인사 참사. 이렇게 3대 악재의 필연적인 이게 결과다. 예.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게 지금 앞으로도요. 예를 들어 이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이게 지지율 하락이 날개 없이 이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제가 보기 그 결국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 보면 항상 이게 빈손으로 취임해서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모습이 있잖아요. 아까 이게 제가 반박을 못했는데 그럼 이게 진보 진권 9년 동안 10년 동안 이게 국정원이 아주 깨끗하고 엄지에서 일 잘했는데 갑자기 보수 정권 들어와서 국정원이 공작의 정치의 기관으로 이게 바뀌었습니까?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 조직이나 인원은 그대로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무조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그 제가 보기에 적폐청산을 한다 하면서도 저는 이게 정치 보복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뭔가 어떤 국정의 대운영 방향이 바뀌게 되고 뭔가 이게 어떤 적폐보다는 협치 또 이게 국민 통합 이런 쪽으로 이게 방향이 바뀌어야만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이게 유지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계속 이 급전직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봅니다. 양 변호사님은 이유는 핵이다. 네. 핵. 오전에 이제 마침 미국에서 온 손님들하고 잠깐 시간을 좀 보내다 왔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친구들이 한국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거기 핵전쟁 날지도 모르는데 그걸 왜 들어가냐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핵이라고 주는 것은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너무 큽니다. 국민들에게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상황에도 60%가 나오는 65%가 나오는 게 어쩜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까지 사실은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서도 핵은 있어야 된다고 요구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어떤 안보나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감성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아마 이것에 관해서는 다른 부분보다는 이 북핵 문제가 해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65%의 지지율이라면 오히려 움직이시기에는 차라리 더 편한 정도의 지지율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80%는 대통령이 뭔가 일을 하기에도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의 높은 지지율이거든요. 사실. 예. 네, 김 교수님 역시 정상화 과정 플러스 북한 도발이다. 네, 죄송하게 두 줄 평을 썼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 줄로만 쓰기에는 너무나 복합적인 양상이고요. 네.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이 이 정도로 내려가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정상적이다. 네, 임기 초반에 80%대에서 이제 60%대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역대 대통령 누구나 사실 높은 지지율에서 시작하지만 임기를 마칠 때쯤에는 이게 법칙이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법칙이라고 해서요. 이런 하락의 기울기를 그리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하고요. 네. 대신에 대통령의 국정 능력은 임기가 끝나갈수록 상승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고 국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반대로 나타납니다. 기울기가.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사실상 예정되어 있는 거고요. 저는 60%대면 지금은 정상적이다. 왜냐하면 이 적폐청산 논란이라든가 정치보복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당과 사실은 일정하게 각이 세워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지지율은 하락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 갤럽의 여론조사를 본다면 네. 가장 중요한 요인이 역시 북한 변수가 가장 큰 보수 중도층의 이 마음이 변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국민들께서 이런 북한의 도발 또 대외 변수에 대한 상당한 걱정이 있고요.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저는 이런 속에서 적극적으로 껴안고 그동안 했던 소통과 탈권위 행보를 지속해 나간다면 일단 이런 지지율이 유지될 가능성은 있다.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국민을 향해서 그리고 또 야당도 명분을 세워주는 그런 협치에 만들어간다면 일정한 지지율을 통해서 국정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도 상당히 크다. 대신에 지금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장 원장님께서도 역시 불안감 네. 지적을 해주셨네요. 여론조사의 주체는 국민이고 네. 그리고 평가 대상은 정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국내의 모든 상황을 하나로 응축해서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기준이 바로미터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현재 국가적으로 얽힌 여러 가지 큰 사건이라든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엄청나게 많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불안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크고 앞에서 뭐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 북미 직접 지금 대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한국 입장에서 이것을 대통령이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독법의 방망이를 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약간 실망스러운 그런 어떤 여론적 지표로 나타나는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의회에서 협치의 결과가 대통령의 지지율로 이어지는데 특히 지금 민주당 정권은 소수 정권 아니겠습니까? 120석 그리고 160석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물론 인사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이외의 개혁 입법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당이 협치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합의 정치를 하지 못하다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임 초기에 이런 국민적 기대감이 상당히 밑으로 떨어지고 80%에서 지금 60%까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30%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큰 폭으로 100일 동안 떨어진 건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통합의 정치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나갔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허전한 그런 감정을 지금 가져다 두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역대 대통령의 임기 초반 지지율과 비교하면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전에 역대 대통령들의 1년 차 3분기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그 긍정과 부정의 지지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지지율 추이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정상적인 과정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굉장히 높은 지지율로 출발했지만 이 지지율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여야 간의 갈등이 커지고 과거 정부와의 대립 국면이 이어진다면 쉽지는 않은 거죠.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국정농단, 특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국민들이 지난 정부에 너무 실망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비해서 탈권위 소통의 행보를 보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초반에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여야 간의 대결이 커지고 대외 변수가 커진다면 더불어서 이제 민생 측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제는 임기 6개월부터 취임 6개월부터 이제 정부에 대한 평가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지지율은 상당히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국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정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대북 송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관련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반에 지지율이 20%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거쳐서 임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의 지지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면서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재의 길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 결국은 앞으로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 대두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네. 제대로 된 개혁 입법을 통해서 경제 변수들, 이 어두운 부분들 아무런 전망을 제거하고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성과를 내야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다. 대신에 정치 측면에서 이런 여야 대결의 양상들을 어떻게 협치의 국면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그런 정치력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네. 될 겁니다. 그 방금 전에 보신 그 역대 대통령 지지율 그래프를 보면 지금 문 대통령은 사실 집권 1년 차 3분기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12월이 돼야 3분기가 됩니다. 이미 예. 취임이 좀 늦었기 때문에. 자, 지지율 추이를 이제 쭉 보셨는데 저희가 쭉 얘기 나온 것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빠진 게 역시 김정은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이 계속적으로 도발을 특히나 역대 정권 초기에 비해서 너무나 자주 심하게 도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정부가 어떻게 운전자론을 제기했다가 사실은 뭐 지금 제대로 네.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현실적인 문제로 북한에서 일관되게 휴전 이후 주장했던 것이 북미 직접 대화 아니겠습니까? 네.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과 중국 3개국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빠져라 이렇게 되고 그리고 휴전을 평화체제로 바꿔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그리고 한반도를 적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전략이고 그 반면에 우리가 핵무기를 준비했다가 핵을 포기하고 북한은 우리가 핵을 포기한 시점부터 핵을 준비해서 오늘날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 그리고 수송탄까지 지금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물론 여기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을 떠나서 문재인 정권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북한이 정말로 핵보유국으로 인정 여부가 이 정권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러면 국민의 현재 어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왜 북한 핵을 못 막았냐. 그것이 대통령은 그런 자리 아닙니까?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결국은 대통령을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오롯이 현재 대통령이 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제왕적 대통령제의 약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북한이 핵 개발이라든가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점점 더 수위를 높여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이런 상황에서 점점 더 지지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양 변호사님, 앞으로가 이제 관심입니다. 이런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면 계속 떨어질 건지. 저는 지금이 가장 고조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도 취해지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공조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순방을 시작을 한다는 얘기 있고 북한에서도 이제 러시아 쪽을 찾아가기도 했고 그 북한, 미국 쪽의 고위 관계자들과 비공식 접촉도 하고 있다. 이 고비가 어떻게 풀리냐가 가장 중요한 키가 될 텐데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좀 반대 현상.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와의 정권들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대표적인 게 그때 옛날에 박 전 대통령 때만 해도 그 대척점에 야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지가 올라가고 이쪽이 그만큼 내려가고 이런 어떤 대응 비례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만약에 보수 야권이 나선다면 뭐가 달라졌을까? 누구도 거기에 답을 못 찾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지금의 만약에 혹시 대통령이었다면 뭔가 상황이 크게 달라졌을까?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크게 의미가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살펴보기 전에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한중일 순방에 나섭니다. 관련 기사 보시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등 아시아 5개 나라를 순방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취임한 트럼프가 아시아 국가 순방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 백악관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국제적 결의를 강화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순방 목적을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 시험, 트럼프의 완전 파괴 발언 등 전례 없는 위협이 오간 것을 봤을 때 이번 순방은 북핵 위기에 중대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정부가 군사 옵션을 생각한다면 핵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나러 갈 이유가 없다며 전쟁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 국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외무부 특임대사와 회담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러시아의 초청으로 이뤄졌습니다. NHK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음을 국제사회에 어필하고 북한은 러시아에 접근하면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트럼프 정권을 견제하려는 데 만남의 목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5개 나라를 순방을 합니다. 서 변호사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북한 문제 해결 방안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최근에 왜 문정인 특보가요. 예를 들어 평화를 위해서라면 한미동맹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저는 전혀 동의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미동맹은요. 바로 종이 위에 그냥 그어진 이런 문서가 아닙니다. 바로 6.25 때 피로 맺어진 혈맹이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이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의 핵심 축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5개국 방문은 상당히 북핵 해결에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좀 일관되게 한미동맹의 근본 우리 방어의 근본 선임을 깨닫고 뭔가 일관된 저희 자세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 당연히
중국의 협조, 뭐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도 나오고 상당히 북한을 너네가 압박을 해야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할 텐데 전환점이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전환점이 쉽게 저는 마련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다르고 서로 협력할 때는 협력하더라도 또 서로 대립할 때는 굉장히 강하게 대립하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이나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카리스마가 있는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쉽게 한쪽에 굽힐 스타일도 아니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지금 호응하고 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도 일부 뭐 시행이 되고 있고요. 네. 또 뭐 중국 내 북한과의 뭐 합작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1월 초까지 폐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중국이 일정한 역할들, 다시 말해서 북한과 중국이 사이가 그렇게 또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속에서도 북한을 일정하게 컨트롤하면서도 북한을 지켜야만 중국의 이익도 극대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일정하게 미국과의 관계가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앞으로 어느 정도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미국의 그런 공세적인 입장에 대해서 중국도 일정하게 호응을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운전석 절대 포기하지 말고 미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빨리 사드 문제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조만간에 뭐 사드 비롯해서 한중 관계에 일정한 고비를 맞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처럼 중국과의 이 문제도 만들어내고요. 또 북한도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우리와의 대화에 나설 수 없게끔 만드는 강한 제재와 압박과 또 대화의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만들어가면서 우리 정부가 제 역할을 해낸다면 저는 미국도 중국도 우리 결국 한반도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이 좀 그런 기대도 갖고 있는 거를 잘 좀 부응해서 했으면 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좀 장 원장님하고 양 변호사님께 딱 1분씩만 듣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와중에 북미 간에 서로 어떤 접촉이 있는 것 아니냐. 뭐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최선희 북미 국장,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뭐 로켓맨이 그게 모욕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것은 프로파간다 정치 선전의 일환이고 서로 손잡이병법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이것이 제일 좋고 현재에서 북한이 사실은 미국한테 어느 나라도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중국도 미국의 상당 어머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얼마나 지금 뭐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사실 지금 뭐 이렇게 강하게 서로 막말 지금 퍼레이드를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전쟁 중에도 서로 대화는 합니다. 그리고 휴전협정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특히 우리 한반도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 일본 이 사이의 완충 지역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하고 6.25 전쟁을 할 때도 중국과 미군이 한반도 내에서만 전쟁을 하자. 네. 그 이외를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군인들한테 상당히 몇 번의 어떤 주의를 줬을 정도로 그만큼 서로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북핵 해결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겠다. 그런 취지로 읽힙니다. 예.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한 시점이 11월인데 아마 네.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내부의 문제가 어느 정도 수습이 돼서 시진핑이 자신의 권력에 관련한 불안감이 없어지고 나면 주변의 안정을 그 다음에 나서겠죠. 참 절묘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안정화로 들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희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요. 아마 이것에 관해서는 다른 부분보다는 이 북핵 문제가 해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65%의 지지율이라면 오히려 움직이시기에는 차라리 더 편한 정도의 지지율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70, 80%는 대통령이 뭔가 일을 하기에도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의 높은 지지율이거든요. 사실. 예. 네, 김 교수님 역시 정상화 과정 플러스 북한 도발이다. 네, 죄송하게 두 줄 평을 썼습니다. 아하, 예, 예. 왜냐하면 한 줄로만 쓰기에는 너무나 복합적인 양상이고요. 네.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이 이 정도로 내려가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정상적이다. 네, 임기 초반에 80%대에서 이제 60%대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역대 대통령 누구나 사실 높은 지지율에서 시작하지만 임기를 마칠 때쯤에는 이게 법칙이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법칙이라고 해서요. 이런 하락의 기울기를 그리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하고요. 네. 대신에 대통령의 국정 능력은 임기가 끝나갈수록 상승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고 국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반대로 나타납니다. 기울기가.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사실상 예정되어 있는 거고요. 저는 60%대면 지금은 정상적이다. 왜냐하면 이 적폐청산 논란이라든가 정치보복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당과 사실은 일정하게 각이 세워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지지율은 하락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 갤럽의 여론조사를 본다면 네.
가장 중요한 요인이 역시 북한 변수가 가장 큰 보수 중도층의 이 마음이 변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국민들께서 이런 북한의 도발 또 대외 변수에 대한 상당한 걱정이 있고요.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저는 이런 속에서 적극적으로 껴안고 그동안 했던 소통과 탈권위 행보를 지속해 나간다면 일단 이런 지지율이 유지될 가능성은 있다.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국민을 향해서 그리고 또 야당도 명분을 세워주는 그런 협치에 만들어간다면 일정한 지지율을 통해서 국정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도 상당히 크다. 대신에 지금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장 원장님께서도 역시 불안감 네. 지적을 해주셨네요. 여론조사의 주체는 국민이고 네. 그리고 평가 대상은 정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국내의 모든 상황을 하나로 응축해서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기준이 바로미터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현재 국가적으로 얽힌 여러 가지 큰 사건이라든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엄청나게 많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불안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크고 앞에서 뭐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 북미 직접 지금 대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한국 입장에서 이것을 대통령이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독법의 방망이를 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약간 실망스러운 그런 어떤 여론적 지표로 나타나는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의회에서 하락세를 보이는 문 대통령 지지율과 추석 민심입니다.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넉 달 동안 꾸준히 50%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잘해서 지지를 해준다기보다 잘할 때까지 지지해주겠다. 그런 인내가 결부된 지지율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문재인 정부와 손을 놓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네, 취임 이후 80%대를 유지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한국갤럽 조사를 살펴보니 60%대 중반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락하게 된 요인, 이 네 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 줄 평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서 변호사님 먼저 의견 주실까요? 저는 이게 그 지지율 하락이요. 예. 바로 이게 그 안보 불안, 그다음에 그 적폐청산 혼란, 즉 정치 보복, 그다음에 이거 5대 인사 원칙 후퇴, 인사 참사. 이렇게 3대 악재의 필연적인 이게 결과다. 예.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게 지금 앞으로도요. 예를 들어 이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이게 지지율 하락이 날개 없이 이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협치의 결과가 대통령의 지지율로 이어지는데 특히 지금 민주당 정권은 소수 정권 아니겠습니까? 120석 그리고 160석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물론 인사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이외의 개혁 입법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당이 협치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합의 정치를 하지 못하다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임 초기에 이런 국민적 기대감이 상당히 밑으로 떨어지고 80%에서 지금 60%까지 떨어지고 있잖아요. 30% 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큰 폭으로 100일 동안 떨어진 건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통합의 정치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나갔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허전한 그런 감정을 지금 가져다 두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역대 대통령의 임기 초반 지지율과 비교하면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전에 역대 대통령들의 1년 차 3분기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그 긍정과 부정의 지지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지지율 추이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정상적인 과정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굉장히 높은 지지율로 출발했지만 이 지지율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여야 간의 갈등이 커지고 과거 정부와의 대립 국면이 이어진다면 쉽지는 않은 거죠.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국정농단, 특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국민들이 지난 정부에 너무 제가 보기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 보면 항상 이게 빈손으로 취임해서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모습이 있잖아요.
아까 이게 제가 반박을 못했는데 그럼 이게 진보 진권 9년 동안 10년 동안 이게 국정원이 아주 깨끗하고 엄지에서 일 잘했는데 갑자기 보수 정권 들어와서 국정원이 공작의 정치의 기관으로 이게 바뀌었습니까?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 조직이나 인원은 그대로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무조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그 제가 보기에 적폐청산을 한다 하면서도 저는 이게 정치 보복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뭔가 어떤 국정의 대운영 방향이 바뀌게 되고 뭔가 이게 어떤 적폐보다는 협치 또 이게 국민 통합 이런 쪽으로 이게 방향이 바뀌어야만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이게 유지되지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이 급전직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봅니다. 양배선 여사님은 이유는 핵이다. 네. 핵. 오전에 이제 마침 미국에서 온 손님들하고 잠깐 시간을 좀 보내다 왔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주변에 친구들이 한국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거기 핵전쟁 날지도 모르는데 그걸 왜 들어가냐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핵이라고 주는 것은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너무 큽니다. 국민들에게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상황에도 60%가 나오는 65%가 나오는 게 어쩜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까지 사실은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서도 핵은 있어야 된다고 요구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어떤 안보나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감성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